네, 안녕하세요. 한류와 언어 5조 1차식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죠?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팬덤 문화 이야기 하던 거를 마저 정리하고 다음 그 PPT 자료로 또 논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PPT 네 번째 자료 16쪽 팬덤 문화에 대한 그런 정의. 홍정윤 선생이 이제 쓰신 책에서 일부 발췌한 것인데 좀 전문적인 이야기고 되게 좀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제 뭐 학문적인 얘기를 조금 소개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선생님 전공 영역은 아니지만 이야기 자체는 간단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팬덤 문화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프로슈머, 생비자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니까 부정적 팬덤 문화가 아니라 긍정적인 팬덤 문화로서의 그 가치나 의미 같은 것을 한번 좀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그냥 살펴보도록 하려고 해요. 일단 팬들은 단순히 주류 미디어 문화 상품을 소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걸 통해서 그것을 재료로 끊임없이 스스로의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팬덤 내에서 공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생산을 해내고, 그러면서 나름의 그 팬덤 내부의 대중문화, 어떻게 보면 좀 제한된 대중문화이긴 하지만 끊임없이 팬들이 뭔가를 만들어내죠. 선생님도 요즘 최근에 봤더니 팬픽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예전에 2000년대 초반인가 팬픽 소설가로 이름을 귀연인가 하여튼 그래서 그걸로 성균관대 국문과에 합격해서 언론에서 떠들썩하고, 이제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게 소설이냐 이렇게 보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팬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들과 관련되는 애니메이션이나 그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랄까요, 물건들도 만들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거는 프로슈머, 문화 생기자죠. 문화 생기자인데, 이런 프로슈머 팬덤들이 갖고 있는 스스로의 즐거움을 만족시키고 함께 공유하는 팬덤 내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 문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존 피스크라는 사람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팬문화가 지니는 이런 어떤 생산성, 프로덕티비티를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해서, 첫 번째는 기호학적 생산성, 둘째는 언술적 생산성, 셋째는 텍스트 생산성. 텍스트 생산성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고, 기호학적 생산성과 언술적 생산성은 간단히 말하면, 기호학적 생산성은 일단 스타로부터 만들어내지는 어떤 기호예요. 그래서 여기 마돈나를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아주 조용필이다. 우리나라의 예를 든다면 오빠 부대의 원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냥 새로운 어떤 그런 대중문화의 스타덤 이런 어떤 상징 기호가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 저항문화의 김민기 씨나 양희은 씨 같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양희은이라는 사람 혹은 김민기라는 사람의 어떤 노래나 이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호가 생기는 거예요. 저항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BTS다. 그러면 BTS가 갖고 있는 기호는 뭘까요? BTS, 그건 사실 이제 선생님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제 그들이 늘 말하는 거는 동시대가 공감하는 아픔, 이런 것들을 저급한 차원이 아닌 좀 더 솔직하게 공유하는, 아픔을 치유하는 이런 얘기들을 팬들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특정의 스타가 갖고 있는 하나의 개인적 어떤 지금 말하는 기호학적 생산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계속 재생산이 되면서 그 스타가 가지고 있는 특정의 이미지를 구축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돈나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부장적, 마돈나라는 여러분들한테 거의 할머니잖아요. 나보다도 나이가 많은데, 이제
마돈나가 처음에 나왔을 때 뭐 굉장한 미인도 아니고 뭐 옷차림이나 이런 것도 단순하게 섹시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부장적 성적 코드, 그러니까 가부장적 성적 코드라는 것은 그 이전의 여성 가수나 스타들은 남성의 기호에 맞추는 성적 매력을 드러냈다면 마돈나의 경우에는 그러한 성적 매력이 아닌 거죠. 자기 만족적인,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혹 굉장히 그 당시에는 예를 들면 콜셋 차림으로 반드시 아름답다, 아주 섹시하다, 이런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가치관의 성적 코드와는 다르니까 마돈나가 갖고 있는 어떤 특정의,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제 기호학적 생산성이라고 해서 학자들이 만들어내는 어려운 표현이지만 기호라고 하는 것은 코드거든요. 아, 그 사람하고 나하고 코드가 맞아 라고 했을 때 코드가 맞으니까 어떤 특정의 스타들을 좋아해서 같이 그 스타덤에 열광하는 팬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그 첫 번째 그 스타가 어떤 그 대중문화의 생산품이죠.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생산품이 갖는 기호학적인 생산성이 필요한 거죠.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사람이라면 개인적인 차원인 것이죠. 개인적인 차원인 겁니다. 또 둘째는 언술적 생산성이라고 해서 이제 기호학적으로 만들어진 의미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마돈나에 대해서 열광을 하게 되면 아까 말했잖아요. 코드가 같은 사람들끼리 이제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게 광대한 팬덤이건 뭐건 어떻게 말하면 단순한 동호회건 이러면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공유하는 것, 한 사람이 어떤 그런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공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서로 의미를 공유하고 전달하고 확장시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면 BTS 팬덤이다 그러면 BTS 팬덤 아미가 갖고 있는 확장적 의미가 단순한 BTS를 벗어나서 더 방대하고 아미에 의해서 그 팬덤에 의해서 새롭게 정의가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 아주 긍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팬덤 문화 중에 하나가 그 스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스타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호주에서 6개월 넘는 산불이 났을 때 호주의 아미들이 BTS의 이름으로 기부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꼭 BTS가 기부를 하지 않더라도 BTS가 주는 어떤 기호학적인 어떤 생산성, 이미지, 그런 것들을 공감하면서 우리는 우리 팬덤에서 그의 이상이나 추구하는 바와 동조하는 그런 가치관을 함께 공유하겠다. 그러면서 공적인 차원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기호학적 생산성이 개인적 차원의 의미 생산이라면 언술적 생산성은 공동체 차원의 의미 공유를 말하고 단순히 언어적 행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어서 헤어스타일 공연 이런 것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자체 내에서의 정체성 구축을 하면서 이제 정체성 구축을 하는 그런 생산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텍스트 생산성은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문학이나 예술, 대중문화 분야의 공식 작품들에 비견될 만한 작품들을 만들어내죠. 선생님이 처음에 BTS의 그 뮤직비디오를 볼 때 이게 원래 오리지널 뮤직비디오인지 팬들이 만든 거지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봤더니 FMV인가 이렇게 해서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다른 의미가 되죠. 이 사람은 예를 들면 아이돌 스타일 뮤직비디오를 만들어내는 기획사는 기본적으로 이 뮤비라는 생산품을 만들어낼 때 상품으로서 내놓는 거죠. 상품으로 내놓는 것이고 그것이 황금성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팬들이 만들어낸 것들은 전혀 얘기가 달라지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문화를 굉장히 주체적으로 즐기는 그런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피스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은 표현은 기호학적 생산성, 언술적 생산성, 텍스트 생산성, 말은 어렵지만 내용 자체는 쉬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의 논의를 요약해보면 팬들은 문화상품의 소비와 관련하여 의미, 소통, 작품 등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문화 생산자가 되는 거죠. 소비를 하면서
생산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체성을 공유하는 팬덤 내부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생산해줘. 그래서 흔히 현대 대중문화 수용자의 변화된 위상과 특성을 지칭하기 위해 이제 프로슈머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지난주부터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팬덤 문화, 초록색 글로 된 것을 보면 팬덤 문화가 보여주는 팬 생산성은 이제 수용자들이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제 문화를 단순하게 수용하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가 실제로 생성하는 진정한 의미의 생비자로 진화하는 것이 팬덤 안에서 보이는 그런 양상이에요. 팬덤 안에서 보이는 아주 적극적이죠. 아주 적극적이죠. 그래서 팬 제작물들도 굉장히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BTS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생산자의 입장에서 기획사에서 생산자의 입장에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캐릭터 인형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팬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소소하게 블로그를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나 트위터를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여러 가지 키링을 만들기도 하고 사진도 공유하고 또 그렇기도 하죠. 선생님 집 근처에서 되게 어느 날 언제쯤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줄이 어마어마한 줄이 그 카페 근처에 뱅글뱅글 돌아있고 화환도 와 있고 날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아마 가족들끼리 이제 좀 집둘레길 운동을 한다고 좀 도는데 저게 뭔가 너무너무 궁금한데 나중에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BTS의 한 멤버의 그 생일을 맞아서 그 카페에 이제 어떤 그런 화廊 같은 아트 갤러리 같은 데인데 거기에서 사진 전시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좀 약간 문화 충격이었어요. 와, 이게 어떤 멤버의 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너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또 말하자면 어떤 새로운 팬덤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개최하는 어떤 주최자들은 적극적인 팬덤 내부에서의 생산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텍스트 생산성으로 설명했던 문화적 생성을 전부 다 많이 생산해내고 글, 사진, 동영상, 손수 제작물,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팬픽, 팬아트, 팬비디오, 팬음악, 팬코스프레, 이런 식으로 팬덤이 적극적인 생산자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 한류화 언어를 공부하면서 한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경계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국경을 뛰어넘고 문화를 뛰어넘고 또 언어를 뛰어넘는 경계를 넘어서는 것인데 사실 결과적으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생산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이 항상 있는데 과거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굉장히 이분되어 있었다면 여기에도 이제 경계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경계가 없어지는 것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21세기 이후에 문화나 모든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닐까. 글쎄요, 선생님은 문화론을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하고 같이 한류화 언어를 준비하고 공부를 하면서 뭔가 그 미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떤 분야를 세분화시키고 그런 것과는 좀 다른 여러분 세대는 그렇지 않을까. 영역을 뛰어넘는, 경계를 뛰어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헨리 젠킨스라는 사람은 팬덤의 팬 제작물 생산을 텍스트 밀렵 행위로 이렇게 봐서 팬 창작의 본성은 미디어 산업의 저작권 보유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죠. 사실은 좀 그렇죠. 이게 저작권이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팬덤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사진을 좀 변화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 사진을 공적으로 찍어낸 입장에서 보면 저작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주류 문화 생산자인 그런 문화의 원래 생산자들의 말하자면 자본적 논리에서 이기적인 동기와 이렇게 상충을 하겠죠. 이 사람들은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개인 팬들이 사진을 찍거나 하는 문제들이 이제 콘서트에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팬 아티스트는 이윤 추구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원래 문화 생산자들하고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팬덤은 예술가와 소비자들 간의 명확한 구분이 없고 잠재적 작가이자 공동체의 문화적 부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팬덤의 굉장히 긍정적인 면을 선생님하고 지금 같이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덤의 부정적인 면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뭐 안티라든지 극성 팬들이 만들어내는 그 뭐라고 하죠? 뭐라 그러죠? 그거 늘 집도 찾아고 그 개인적인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런 나쁜 면에 대한 것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팬덤에 대해서 되게 우리가 용어나 정의에서부터 되게 부정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을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팬덤이 창조성의 이윤추로 거부하고 창조적 작품의 개방적 접근을 추구하는 규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뭐랄까요, 순수 문화 생산자의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팬덤 문화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문화적 전유와 재전유, 국어학이나 국어국문학교에서도 참 용어 참 어렵게 쓰는데 이쪽도 참 용어 참 어렵게들 쓰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같이 여러분들 이미 자료가 한참 전에 나왔기 때문에 읽어봤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요즘은 옛날에는 우리가 앞에서 대중문화가 일방향적이었죠. 방송국에서 이렇게 쏘면 근데 보는 거야. 시청자들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 그래서 시청자의 의견이 반영돼서 결말을 바꾸는 이것도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냥 방송국에서 던져주면 주인공이 비련의 주인공이 되면 같이 울고 분노하고 그런 차원이었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시청자나 이렇게 청취자나 팬들의 반응들을 다 보고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그런 생산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 식구들이 여러분들 우리 아들이 18학번 아들이 있어서 그 대탈출을 많이 봐요. 그래서 방탈출은 나이가 있어서 궁금하지만 못 가보고 대탈출을 같이 보는데 이 친구가 늘 얘기해 주는 거 보면 우리는 남편이나 나는 9세대니까 그런가 보다 재밌다 하고 보는데 이제 우리 아들의 얘기하면 어떤 편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이었다, 이 편에 대해서는 평가가 좋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특히 여러 가지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특정 에피소드가 반응이 좋아서 그 에피소드가 일종의 세계관처럼 확장돼서 계속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이 시청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반응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청자들의 의견이나 새로운 어떤 입장 같은 것들을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전유와 재전유 개념이 바로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팬덤의 문화적 생성은 일종의 문화적 전유라는 것은 타인의 것을 동의 없이 도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을 한대요. 좋은 거는 아니죠. 좋은 거는 아닌데, 따라서 문화적 전유란 대중문화 수용자들이 원작의 내용이나 이미지, 단어들을 차용해서 자기들이 임의로 만드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팬픽 같은 거 그렇지 않겠어요? 팬픽은 주로 보면 예전에 H.O.T부터 동성들끼리 서로 연애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쓴다면서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의 고유의 정체성이 생기죠. 근데 팬덤의 문화적 전유 행위가 언제나 이제 그 제작자들, 생산자들과 이윤을 추구하는 기획사의 생산자들과 충돌하는 건 아니에요. 방금 말했다시피 TV 프로그램 제작자들도 에피소드 제작에 이런 팬들이나 시청자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어떤 반응을 통해서 단서를 얻어서 어떤 것들을 새로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받고, 방금 대탈출처럼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재전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전유는 팬들이 도용했던 거죠. 나쁘게 말하면. 그런데 괜찮네, 아이디어가 좋네, 쟤네들이 생각하는 것이 괜찮네 하면 주류 문화산업, 즉 원래의 전형적인 생산자들이 하위 문화인 이 팬들의 어떤 전유물을 다시 재편입시키는 것, 이런 것을 재전유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전에는 일방향적인 어떤 문화 상품의 생산이었다면 팬덤의 형성으로 문화 상품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굉장히 긍정적인 면인데 부정적인 면은 뭘까요? 생산자들이
이제 말하자면, 간단히 말하면 팬이나 시청자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죠. 팬이나 시청자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이제 긍정적, 부정적 면이 있지만 일단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팬문화의 문화적 생산과 관련한 전유 및 재전유 과정은 대중문화 산업의 제작자, 상품, 수용자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방식을 보여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소비자들, 수용자들이 해석적 개입에 의해 끊임없이 이제 생산 유통되고 또 변화하고, 이제 근데 좀 더 긍정적이고 나은 방향으로 이제 변화하면 더더욱 좋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런 것 자체가 뭐 글로벌해져서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좀비 영화가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는지, 어쨌든 뭐 킹덤이든 부산행이든, 그러니까 후속편이 만들어지고 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또 뭐 예를 들면 뭐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제 방송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이제는 국내 차원이 아니라 문화와 국경을 넘어서 문화의 전유와 재전유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지금 그 네 번째 PPT는 끝났고요. 네 번째 PPT는 끝났고, 이제 다섯 번째 PPT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PPT, 한류와 언어. 네. 이쪽 대중문화와 언어. 자, 우리 수업은 한류와 언어예요. 한류와 언어예요. 그러니까 한참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워낙에 사실은 지금 엄청나게 방대한 그 주제를 다루게 되잖아요. 문화, 그 다음에 그 문화 안에 또 뭐 대중문화라고 하니까 매스미디어, 또 컨텐츠, 또 그 다음에 한국어, 뭐 이게 너무 복잡하죠. 한국어 하니까 또 언어 사이에서의 번역 문제, 뭐 여러 가지 자막 문제,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수업이 어떨 때는 한국어 교육 수업 같다가 어떨 때는 미디어 수업 같다가 막 정신이 없을 텐데, 정신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기본적인 기생충이나 BTS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어와 한류 얘기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한류를 어떻게 의미를 규정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건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가 무엇인가, 근데 대중문화죠. 그래서 대중문화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대중문화의 속성을 살펴보다 보니까 대중문화는 기본적으로 매스미디어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또 미디어의 속성을 살펴보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미디어를 살피면서 문화 폭발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문화 소비자 개념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문화의 생산자와 그 다음에 소비자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생비자의 개념까지 가게 되면서 팬덤 문화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길을 잃지 않고 잘 따라오고 있나요? 네, 길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중문화와 언어가 뜬금없이 나온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한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중문화니까 대중문화의 어떤 그런 아웃라인을 굉장히 수박 겉핥기로, 뭐 선생님도 수박 겉핥기로밖에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살펴보면서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한번 중간 정리를 해보면, 한 국가 혹은 한 문화권 내에서도 언어 문제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한국이라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안에도 이 문화와 언어의 동일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한국어라는. 그러나 이 안에도 문화와 언어의 상관관계,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예를 들면, 이건 하나의 예, 다양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가 있죠. 그러면 자, 대중문화에서 너무 반듯한 표현만 쓰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런닝맨을 본다든지 1박 2일을 보는데 뭐 이건 맨날 표준어만 쓰고 사자성어만 쓰고 이러면 재미가 없죠. 물론 이제 너무 비속어를 사용한다든지 은어를 사용하면 되지 않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국가 한 문화권 안에서도 언어의 문제가 생겨요.
고급 문화냐 대중문화냐에 따라서, 또 대중문화도 그 문화의 장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한 예로 규범 언어를 사용할 것이냐 유행어를 사용할 것이냐. 자, 뉴스도 분명히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론 장르는 다르지만, 장르는 글쎄 뭐 뉴스를 고급 문화라고 해야 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간에 뉴스에서는 규범 언어를 사용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오락 프로는 어느 정도 허용선에서는 조금 약간 비튼 어떤 유행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한 문화권 내에서, 한 국가 안에서도 이렇게 언어와 문화 사이에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하물며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시대의 문화와 언어 문제는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들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이제 얘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선진 주도 문화와 종속 문화. 우리가 그 한국의 대중문화의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는 결국, 뭐였어요? 영미의, 선진, 대중문화의 주도하에 있는, 하위 종속 문화죠. 하위 종속 문화예요. 그리고 사실 분명한 것은, 한국의 대중문화가 아직까지는 영미 대중의 영향을, 영미 대중문화, 서구 문화의 영향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그 패러다임 자체가 뭐 BTS가 됐건 기생충이 됐건 아무리 훌륭한 문화 콘텐츠로 훌륭한 평가를 받아도 결국은 서구의 평가고요. 또 그들을 키운, BTS를 키운 방시혁이나 또 봉준호 감독이나 그들 베이스가 서구 중심의 어떤 음악 산업이나 영화 산업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이죠? 분명히 우리는 비주류 문화예요. 비주류 문화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뭐랄까요, 문화적으로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결국 문화의 측면에서 우리가 한국어 교육 배우면서 한국어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어떤 특정의 언어의 국제적 신분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한국어는 유엔의 공통어에 들어가 있진 않잖아요. 물론 많이 위상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문화에 따라서 문화는 결국 국력이니까요. 그래서 언어의 신분과 영향력이 결정됩니다. 자, 뭐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이러한 측면에서 한류의 특이점이 등장하는 거예요. 한류의 특이점. 여러분들 뭐 제1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본류 이것이 뭐 예를 들면 지금의 한류만큼 아주 강력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냐면 일본의 어떤 그런 대중문화가 어떤 아시아권에 영향을 미칠 무렵, 혹은 홍콩의 대중문화가 아시아권에 영향을 미칠 무렵에는 소위 말해서 지금의 인터넷이나 SNS 이런 것들이 널리 퍼져 있고 어떤 새로운 뉴미디어 혁명이 아직은 덜 일어났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한류만큼 강력한 폭발력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서구 중심의, 뭐 우리끼리 과대평가한다고 뭐 이 수업 안에서 뭐 누가 뭐라 할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과대평가가 아니라 일본의 어떤 그런 일본류라고 해서 일본의 대중문화가 유행을 하던 시절과는 7, 80년대는 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 폭발력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폭발력의 차이, 미디어의 차이, 미디어 혁명에 의해서. 그래서 한류의 특이점 뭐냐? 자, 그렇다면 한류가 굉장히 지금 물론 뭐 한류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아시아권에서는 일종의 주류 문화라고 할 수가 있는 정도고요. 뭐 중동까지죠. 거기 서남아시아예요. 거기도. 물론 이제 서구를 이제 남북미 대륙과 이제 남미 대륙은 사실은 이미 한류의 영향이 굉장히 컸고, 그래도 물론 아시아권만 한 건 아니었고요. 이제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했던, 북미와 이제, 캐나다나 또 미국,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이제 영향을 이제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 2010년대 중반 이제 BTS의 등장이 더 좀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뿐 그 이전에도 여러 아이돌 그룹이나 뭐 드라마나 영화 영향력은 있기는 했죠. 그런데 그렇다면 한류는 선진 문화인가? 주류 문화인가?
답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피나미넌, 현상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현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이것들은 굉장히 특이한 것이다. 왜 이러지? 라는 관점으로 이제 서구의 주류 문화가 바라보고 있다는 측면이에요. 그 다음에 한류를 평가하는 기준에서 언어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것은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선생님도 답을 아직 내놓기가 좀 어려운데, 지난번에 우리가 몬스타엑스였죠. 몬스타엑스가 영어로, 물론 그거는 사실 이제 언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노래 자체의 문제가 얼마나 더 호소력이 있었느냐의 차원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언어가 장벽이 되는지 또 하나의 매력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선생님도 답을 내놓기는 어려워요. 단 선생님은 국어학자기 때문에 장벽이 아니라 우리 언어를 배워서 우리 문화를 좀 더 깊게 들여다봐주는 이런 뭐랄까 문화 소비자들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죠. 언어학자에게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Every word has own history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단어는 고유의 자기, every word has own history. 그러니까 모든 단어는 자기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단어 하나하나가 오빠라는 단어, 언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모두 자기의 역사를 수만 년 동안, 혹은 어떤 언어는 최근에 태어나서 몇 달 된 유행어도 있겠죠. 다 자기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매력적인 표현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의 단어를 알게 된다는 것, 예를 들면 프랑스어 단어를 하나 알게 된다는 것, 영어 단어를 하나 알게 된다는 것, 태국어 단어를 하나 알게 된다는 것은 그 단어 하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의 배경이 되는 역사와 그 단어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로 들어가는 조그마한 창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국어학자의 입장에서 한국어의 매력을 느껴서 시작은 K-팝이었지만, K-드라마였지만, K-무비였지만, 혹은 딸기였지만, 딸기가 맛있네, 한국 딸기 맛있네였지만, 혹은 한국산 키트였지만, 한국산 마스크였지만, 그걸 통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김구 선생이 이야기했던 진정한 의미의 문화 강국이 도래하겠죠. 네, 일단은 다음 시간에 다음 차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차시에 봐요. 수고했습니다.